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법 통론이라는 1단원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행정과 행정법 그리고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한 번씩 또 읽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행정법 통론,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 전복, 그리고 6단원 행정쟁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기출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인식을 반드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행정법의 효력으로 갑니다. 효력. 우리가 법원 다음에 이제 효력으로 넘어온 거고요. 행정법의 효력은 크게 세 가지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시간적 효력, 하나는 지역적 효력, 하나는 대인적 효력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적 효력 부분이 시험에 비중이 높고요. 지역적 효력이나 대인적 효력은 비중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1단원의 그 기출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따져보자면 효력 안에서도 시간적 효력이 기출이 좀 더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행정법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고 또 없어지느냐 이 개념을 공부하는 건데요.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논점입니다. 우리가 법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법률뿐만 아니라 이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이런 걸 이제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2단원에서 또 배웁니다. 그럼 이런 법령 등이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이라던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규명령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행정기본법 제7조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논점 중에 하나였는데 2022년도와 21년도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많이 나왔죠. 당분간은 행정기본법에서 이런 애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습니다. 조문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고 조문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 등 그래가지고 훈련, 예규, 고시, 지침 이런 애들이 이제 2단원에서 법규명령 행정규칙 배우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이런 애들을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1호, 2호, 3호를 보는 거예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바로 시행일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와 시행 자체의 개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보고 다시 조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포라는 거는 약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법령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공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잘 모를 때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안에서 뭐 법사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마치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공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헌법 53조 1항 보면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이 돼가지고 15일 이내에 누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졌음을 공포하는 것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라는 거 이제 상식적으로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공포한 다음에 공포가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그냥 대통령이 마이크를 대고 자, 이 법률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그 11조에 보면은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 개정안, 예산 및 예산 외 국고 부담 계약의 공고는 어떻게 한다?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라고 해서 공포는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선언하는 방법은 관보라는 여러분들이 그 공공기관 가보시면은 그 제가 예전에 그 공공기관에서 잠깐 일할 때 관보라는 게 있습니다. 관보는 이런 법령들이 전부 다 기재가 돼 있어서 매월 바뀌면은 그 바뀐 게 와요 사무실로. 그러면은 이제 공익근무요원이라던가
우리 이제 사회복무요원들 또 막내들이 보통 그런 거를 몇 페이지 찾아가지고 빼고 다시 새로운 거 넣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관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에 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나 뭐 이런 게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종이 관보를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에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가 된 것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국회법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공포가 아예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국회법에는 만약에 대통령이 안 했을 때가 바로 98조 제3항 전단 내용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포가 되지만 국회의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공포가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되고 대통령이 안 했을 때 국회의장은 이렇게 공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비교하라는 뜻으로 제가 여기다가 특별히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거를 마치 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교과서에 자를 대고 긋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호예요.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종이 관보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 관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효력은 거기에 관보가 게재됐다 했을 때 종이 관보가 우선하냐 전자 관보가 우선하냐 동일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문 문제는 이 조문을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보다 더욱더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그럼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문 내용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으면 약간 어색하거나 말도 안 되는 동일하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가 더 우월하네? 그러면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문 문제는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밑에 이제 국가라기보다는 대통령이라던가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공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이 공포가 된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는 관보가 아니라 공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게재가 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공포일이 있습니다. 공포일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이제 발행된 날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공포도 약간 처음 보는 거고 또 공포가 관보에 게재되는 것도 처음 보는 건데 그 게재되는 발행 날이 실질적으로 공포일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순서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발행된 날의 의미는 뭐냐? 실질적으로 발행이 되면 신문이든지 관보라든지 발행이 되면 그걸 읽는 사람이 있겠죠. 최초 구독 가능 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포일이다라고 판례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68년도 판례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이제 전자관보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이제 수험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행일도 보고 앞으로 다시 행정기본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포가 됐죠. 공포가 되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공포했다는 거는 언제부터 그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냐. 그게 바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 바로 보통 시행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원칙.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날에 시행일이 된다. 20일이 경과돼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헌법이라던가 이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죠. 잘 기억하시고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한 규정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그럼 6개월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 그럴 때는 공포일로부터 기준이 20일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예외가 시험에 또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은 20일이 아니라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20일, 30일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왜 10일을 더 주냐?
국민 입장에서는 나한테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거나 내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이익하죠. 그렇기 때문에 10일의 여유를 더 주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행정기본법에는 이렇게 세 개 그 조문이 있는데요. 뭐 하나의 조문에 세 개 호가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더 다시 볼게요. 이제 우리가 공포도 공부했고 시행을 공부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아까는 공포한 날에 별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또는 30일이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네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대요. 특별한 규정이죠.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공포한 날 그대로 시행일이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오늘 날짜로 공포를 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행정기본법 나중에 좀 더 앞에서부터 볼 건데요. 아마 6조인가 5조 정도에 보면은 그 기간 계산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법에서도 민법의 그 조문들을 이제 빌려와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근데 민법에는 크게 두 가지 이 기한과 관련된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 어떤 서류를 받았는데 5일 내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라 라는 이제 그 민법적인 법률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부터 5일이 아니라 내일부터 5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1일이다 그러면 2일부터 세는 거죠. 2, 3, 4, 5, 6일 안에 6일까지만 해당 서류를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게 바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방금처럼 기간을 계산하면서 6일, 5일이라 했을 때 2, 3, 4, 5, 6일 했을 때 6이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일이 되는 월요일이 돼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게 민법에서 기본적인 건데 이제 행정법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문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단 민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면 준용이라는 게 이제 빌려와서 적용시킨다는 거거든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오늘 불산입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시행일이 되겠죠. 하지만 행정기본법은 아마 6조인가 5조에서 민법을 준용한다라고 해놓고 이 밑에 내용은 이제 준용 안 하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그냥 그날부터 바로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이게 1호고요. 2호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특별한 기간이 없으면 20일, 특별한 기간이 없을 때 국민한테 불이익하면 30일. 근데 또 다르게 법령 자체에서 국회의원이 정하기 때문에 뭐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라는 그런 일정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거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는 민법이랑 같은 비슷한 그 원리를 가져온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공포를 했습니다. 오늘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1월 1일이 만약에 오늘부터 시행하면 그냥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관련 규정에서 뭐 30일 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센다 안 센다? 안 센다. 내일부터 센다. 그러면은 공포한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똑같습니다.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아까 민법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토요일, 공휴일 끼면은 그 다음 월요일인 평일 업무 날인 그날로 마지막 날이 연장된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에는 그 말일로 그냥 기간이 끝나요. 즉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었다. 20일 되는 날이 토요일 날이었다. 그럼 토요일 날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일요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민법이었다면은 토요일 날 끝나면 일요일도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은 행정기본법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기간 계산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포와 시행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법 적용의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역시나 행정기본법 14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실제로 뭐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민법 또 형법 이 법 과목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단골 중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형광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실 때 기본 강의로 배우실 때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집중을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라 하면 뭐 전혀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법령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뭐 너무 어이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기억에 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할게요. 오늘 만약에 법령이 공포돼서 시행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죄가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됐어요. 근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A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저께 대중교통 이용하셨죠? 벌금 300만 원 내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정말 황당하죠. 왜 황당합니까? 아니, 어제까지는 죄가 안 돼서 또 어제까지는 이 법이 오늘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법이 제정되고 내가 예전에 한 일을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처벌을 하겠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마라라는 소급금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읽어보면요. 법령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생겼다고 기준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이거는 행정기본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나와 있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만 나오면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정소급표냐, 부진정소급표냐,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 개념들의 예외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이제 진정, 부진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진정이 O라면 부진정은 X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그냥 진정 소급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 소급표인데, 우리가 공부했죠? 진정 소급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진정 소급표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원칙은 소급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 방금 배웠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예, 신, 손, 공이라는 두 문자가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소급해서 적용해도 된다라는 예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신, 손, 공이 뭐냐? 소급 입법을 국민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아까는 우리가 내일부터 버스를 타면 300만 원 내야 된다는 걸 예측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법률 조문이었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보호할 만한 실내 이익이 적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버스를 타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됐고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뢰할 가치가 있는데, 어떤 조문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런 신뢰할 가치가 전혀 없었던 과거의 그런 내용이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버스 타는 거가 왜 문제가 돼? 이런 신뢰랑 전혀 관련이 없을 정도로 신뢰에 이익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이렇게 소급 적용하더라도 당사자의 손실이 경미한 경우, 아까 벌금 300만 원은 경미한 손실이 아니죠. 큰 손실이죠. 근데 뭐 갑자기 경미한 손실이라 하면은 뭐 팔굽혀펴기를 한번 하기, 그것도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아주 손실이 경미하다고 할 때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판례가 그대로 나옵니다.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신송공이라고 일단 암기를 하시고요. 밑에 판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률 앞에 구가 붙는 거는요, 지금은 신법이 나왔기 때문에 구가 붙는 거고, 보통 판결문에서도 이 구가 붙는 이유는 실제 판결을 할 당시는 신법이 나와 있고 이 판결을 적용시킬 때는 그 법률 자체는 옛날 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냥 구를 붙이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구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특별히 구분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가족들이 있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부를 엄청나게 축적해가지고 지금도 뭐 부자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일제 시절에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생각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 1000년, 2000년 계속 일본의 밑에 있을 거야. 일본의 통치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또 독립이 돼야 될 텐데 또 독립이 될 건데 일단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국가를 배신해서라도 일본의 앞잡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보통 국민의 일반적인 법 정서로 봤을 때는 이제 후자.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친일 반민족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나중에 일제시대 때 재산을 축적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그 재산을 다 뺏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호할 만한 신뢰도 아닐 뿐더러 소급 입법도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야 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이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독립되고 이제 법률이 정부 개정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빼트려내야겠다는 법이 나중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친일 행위를 한 거를 규율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온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소급 적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법이 생겼으면 오늘 이후의 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법이 생겼는데 예전에 한 행위들을 적용시켜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거. 그렇죠? 바로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은 원래 원칙상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이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소급 허용한다. 라고 실제 재산 많이 뺏어왔고 앞으로도 더 뺏어올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정소급표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국가 재산을 환수시키는 거, 국가 기속시키는 거, 재산을 뺏어가지고 이 예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죠. 부진정소급표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진정소급표에 대해서 배웠는데 반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부진정 소급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까 진정 소급표 개념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예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때 다시 끝났어요. 예를 들면 버스를 어제 타고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법이 생겼어요. 그래 버리면 어제 버스를 탄 그 끝난 행위를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부진정은 어제 버스를 탔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럴 일은 없지만 어제 버스를 탔는데 오늘도 계속 버스에서 안 내리고 타고 있고 내일까지 계속 탈 겁니다. 뭐 차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걸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오늘 그 법이 생겼어요. 버스를 타면 300만 원 벌금이다. 그랬을 때는 이미 종결된 사안을 가지고 규율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거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이 허용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좀 실질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밑에 소득세법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5월 달에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잘 모아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원래 종합소득세율이 3%였어요. 근데 갑자기 7월에 5%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5월에 신고를 하고 돈을 낼 건데 상식적으로 그냥 대충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법이 바뀌었다고? 뭐 그러면 올해까지는 3%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1월부터 7월, 6월까지는 3%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은 5%로 합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정 소급은 이때 법이 개정이 됐지만 실제 전후로 아까 버스를 타기 전후로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전후로 소득을 계속 얻고 있죠. 그리고 그 기산점 자체가 전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부진정 소급표라 해서 원칙상 허용이 돼서 이때 당시에 인상된 5%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대표적인 실제 예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율이 인상된 경우에는 법 개정 전부터, 아까 1월부터, 그죠? 우리가 7월 달에 개정을 가정을 했었죠.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까지 걸쳐 있는 과세 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1년치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부진정 소급표이기 때문에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다 라는 게 대표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국가직 기출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학칙 같은 거를 뭐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1학기 강의에 나중에 이제 최종 평가를 했을 때 C등급 이하부터는, 뭐 C0부터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고를 받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 4, 5, 6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4월 달에 올해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B등급부터 학고를 맞게 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진정소급표예요? 부진정소급표예요? 부진정소급표죠. 왜냐? 학고를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그 시점은 3월부터 3, 4, 5, 6월인데 4월이나 5월에 관련 규정이 생겼다면 앞에 봤던 세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거는 부진정 소급표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개념 결론까지 갔다라는 거. 판례 스토리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넘어온 건데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부진정 소급표의 원칙이나 개념도 중요하지만 또 예외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인데 이제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이랑 앞에 거 원칙이랑 뒤에 예외랑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진정 소급표가 뭐고 부진정 소급표가 뭐고라고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원칙과 예외만 서로 반대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용이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예외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에 법령의 존속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와 개정 법령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 사이에 서로 이익 형량은 서로 저울질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국민의 신뢰가 더욱더 보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때는 부진정 소급표라도 하면 안 된다. 원칙은 해도 된다지만 하면 안 된다. 뭐 어떨 때 국민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시면 이 정도 논점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급 적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연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논점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다가 원래 이 여러분들 좀 프로세스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법원에서 뭐 지방법원이라던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내가 관련 법 규정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었겠죠. 원고로서 아니면 피고로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률 규정이 헌법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법원에, 일반 법원에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비로소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가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가서 그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사건은 일단 스탑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재 결정이 나면 헌재에서도 결정이 난 그 조문 가지고 오늘 그 조문이 헌법에 반한다 안 반한다 결정이 나겠죠. 아까 마치 새로운 법이 그날 생겼을 때 그 전에 걸 적용시킬 거냐 내일부터 적용시킬 거냐 라는 프로세스랑 동일하게 헌재 결정이 오늘 났다고 했을 때 오늘 난 이 헌법 결정, 그 조문이 헌법에 반한다, 그 나쁜 조문이다, 이 결정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적용시켜서 그 조문을 적용시킨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냐, 소급 적용할 수 있냐,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일반 법원에서 신청했다면 그게 바로 내 사건이죠. 그게 바로 그 당해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 플러스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가지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내 사건은 아니지만 전국에 그 조문 때문에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 지금 제기되어서 소송이 계속 중인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헌법 불합치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게 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반사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재판을 청구한 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를 한 거지만 현재의 그 결정이 오늘 났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내가 겪었던 일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죠. 그렇죠? 내가 그 조문 때문에 지금 억울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조문이 헌재에서 이거 헌법에 반하는 조문인데 라고까지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사건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나 말고도 같은 이유로 재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또 이익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약간 비슷한 개념은 아니지만 관련 소급 적용 여부랑 국회의원의 그 법 만들었을 때 이걸 소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요.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서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이게 뭔 말이냐면 헌법재판소가 오늘 날짜로 A라는 조문, 법조문이 헌법에 반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럼 조문이 이제 있던 조문이 없어지면 그 조문을 이용해서 행정행위를 했다 행정청은 당황스럽겠죠. 그랬을 때 헌재가 야, 국회의원 너희들 이 조문 우리가 오늘로써 헌법에 반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에 반하지 않게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없애,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를 국회의원의 재량으로 맡겨놨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에서 맡겨놨어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개선 입법이 만약에 새로 개정이 됐다고 했을 때 기존 거는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새로운 법 적용을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적용을 시킬지 말지 소급 적용을 할지 말지도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인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도 그 법 조문을 만들면서 이거를 소급 입법할지 말지, 왜냐하면 소급 금지 원칙은 당연히 국회의원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외가 해당이 된다면 진정 소급표 기준으로 예외에 해당한다면은 새로운 법령도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니네가 판단을 해서 과거의 것까지 소급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것만 적용할 거냐, 이거는 헌재가 봤을 때 국회의원의 재량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개념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또 중요한 논점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이 논점은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보통 뭐 영업 허가를 신청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근데 오늘 날짜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 바로 허가가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은 오늘 신청을 하면 뭐 2주라든가 뭐 사안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영업 허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오늘 날짜로 신청을 해서 그럼 신청했을 때 기준에 관련 법령 등이 있겠죠? 그럼 그거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잘 신청해가지고 그래, 한 달 뒤면 당연히 내가 신청한 거 허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뭐 1월 30일 날 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1월 15일에 갑자기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기존에 나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허가를 못 받게 됐습니다. 영업 허가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신청했을 때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허가를 해줘야지. 왜 니네가 1월 30일 날 처분한다 했을 때 처분 시 기준으로 그거를 판단을 하냐. 이런 논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문제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논점입니다. 결론은 처분시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좀 따라 하세요. 뭐 독서실에 있을 때는 뭐 속으로 따라 하시고 처분시법주의. 이게 우리 6단원에서도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도 중요하고요. 처분시법주의, 처분시 기준이다. 무조건 처분시 기준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반복될 겁니다. 언제 기준?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기준이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억울하게 되겠죠. 왜냐면 1월 1일 날 신청했는데 1월 중순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1월 말일에는 내가 그 처분을 못 받게 됐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결론은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뚜쭈쭈쭈 이런 걸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법에 아예 정해놨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이 되셨을 때 기준으로 내가 이제 신청서를 받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는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기한이 있다 했을 때 거의 마지막 한 달 다 채워서 처분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그럼 이제 처분하려고 봤는데 내가 오늘 공무원인데요. 1월 말 다 돼가지고 이제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분하려고 관련 규정을 찾아봤더니 내 기준으로는 거의 처분 시기에 최신 법령을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 최신 법이 이거니까 이 사람은 영업허가 못 받네? 그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청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일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1월 15일 날에 법령이 개정됐으면 1월 14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또 찾아서 다 해줘야 되고 16일, 15일, 16일부터 마지막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또 결론이 바뀌고 정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목적만으로 이렇게 법령이 개정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공무원이 되셨을 때 내가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처분 당시 법령이 따른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시가 아니라 신청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럴 때는 신청시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면 처분 당시, 처분시 기준이라는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민원인이랑 공무원이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았나 봐요.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허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 원칙으로 따지면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민원인이. 근데 허가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처리를 계속 늦게 했답니다. 그걸 어떻게 또 입증을 했나 봐요. 그렇게 늦추어서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이 됐다면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다. 근데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거는 결국에는 처분시인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 결론은 결국 처분시인데 만약 예외를 여기다가 가정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 공무원이 일부러 받아놓고 땡가땡가 놀면서 처분을 안 해주다가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뀌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정말 열불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겠죠. 그럴 때는 신청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판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밑에 판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업권자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석탄 같은 거 캐는 거예요. 광업권을, 발음이 어렵죠?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사업 휴지 인가를 받은 것은 사실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 휴지라는 것은 내가 중간에 좀 쉬겠다는 겁니다. 쉴 휴자예요. 그 인가를 받은 것은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요. 광업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 달 정도 쉬고 싶다. 그럼 따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돼요. 한 달 쉬겠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신청을 해야겠죠. 근데 그 광업권을 취득한 시기랑 또 광업 휴지 인가를 받은 시기 제가 그려놨나요? 여기 있다 그려놨네요. 이게 만약에 2019년도에 내가 광업권을 취득했고 중간에 좀 몸이 안 좋다거나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잠깐 쉬겠다는 것도 2019년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202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내가 이제 2020년이 지나서 다시 좀 일을 해보고자 광업권을 좀 연장해달라. 그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좀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예전하고 중간하고 지금하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연장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상황에 놓였어요. 자, 그럴 때는 원칙으로 가서 언제 기준? 법이 바뀌었더라도 그 연장 신청에 대한 처분 기준으로 봐서 행정공무원이 처분을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바로 밑에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예전에 그 사람이 광업권을 취득했다거나 사업휴지 인가와 관련된 그 시기는 예전이지만 이 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그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 신청은 개정된 광업법 시행령 시행 이유이기 때문에 위 광업권자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 공무원은 개정된 광업법 시행령을 적용해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신청시, 아까 우리 신청시냐 처분시냐 했을 때 처분시였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신청했을 때 가정에서 그 스토리들이 다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신청한 게 아니라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적발을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잘못한 행위가 있을 거고요. 그 행위를 적발해가지고 오늘 적발하고 오늘 바로 뭔가 처분하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관련 조사도 하고 증거도 모집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처분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일주일 전에 그 행위했던 시 기준으로 처분을 할 것이냐, 중간에 또 뭐가 바뀌었겠죠. 그 일주일 사이에. 근데 일주일 후에 처분을 하려고 한 시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행위시법주의다. 아까 신청시랑 반대죠.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처분을 받을 때는 처분시 기준이었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처분을 받을 때에는 내가 잘못했던 그 시기 기준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형법을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타면 300만 원 벌금이다. 이게 이제 보통 벌금이라고 하면 형벌이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좀 웃기게 됐는데 오늘 법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벌금이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날짜로 3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버스 탄 게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처분을 받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행위시법주의는 내가 일주일 전에 버스를 탔기 때문에 1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300만 원으로 바뀌어서 300만 원짜리 내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로 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처벌을 받겠다라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방금 이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맡겨야 되는데, 공사를 맡겨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겼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맞죠? 행위시. 잘못한 행위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긴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처분 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이 됐답니다. 방금 버스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행위했을 때는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행위 시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실 때 공무원의 입장으로 좀 갈 때도 있고요. 민원인의 입장으로 갈 때가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쉬울 때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원인, 지금 여러분들 민원이 될 수 있잖아요. 민원인 입장으로 한번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해볼게요. 행정기본법 제14조 3항 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이후에 법령 등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스 아까 150만 원 벌금이었죠. 근데 오늘부로 버스를 타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버스 타도 되겠죠? 근데 적발을 오늘 한 겁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버스 탄 걸 가지고 오늘부터 탔으면 벌금을 안 냈는데 일주일 전에 탄 걸 가지고 150만 원 벌금이 내겠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예외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적 처분 기준이 오히려 가벼워졌다면, 지금 5만 원이다 버스 타면 가벼워졌다면 역시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국민한테 유리하니까.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법령이 개정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는 게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버스를 타도 된다라는 법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겠어요? 옛날에 버스 타는 걸 300만 원 벌금 낸다고 하는 그 법률 자체가 정신나간 법이기 때문에 없앴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전에 내가 그런 버스를 타면 안 되는 시절에 버스를 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벌금을 매게 하는 거는, 아니 법령이 개정된 이유가 그 법이 잘못돼서 법령을 바꾼 건데 내가 옛날에 그 법을 적용 다 받아가지고 벌금을 낸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런 논리로 이렇게 변경된 법령을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령이 개정 전에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를 해소하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제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 개정을 통해서 옛날 법보다는 행정 상대방의 민원인의 법적 지위를 좀 더 유리하게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그때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재의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소급 적용 금지 원칙, 뭐 진정, 부진정 이런 거랑 조금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행위시법주의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잘못했을 당시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에 법령 등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일단 법령이 바뀐 게 다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법령이 안 바뀌었으면 행위했을 때나 처분했을 때나 법령이 똑같으면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중간에 바뀌었는데 더 이상 죄가 안 된다거나 죄가 좀 약해졌다. 그럴 때는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 바뀐 법령을 적용하는 거다라고 해서 아까 신청시, 처분시일 때는 처분시, 내가 잘못했을 때 행위시일 때는 행위시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건 좀 독특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장애급여 등 지급 신청 시의 법령 적용은 그러면 신청시냐 아니면 처분시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배웠을 때로 보면은 신청시랑 처분시 있으면 당연히 처분시 기준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이 다르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뭐 장해냐 아니면 장애냐 이런 걸 가끔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 용어인데요. 장해나 장애는 똑같습니다. 근데 굳이 법 이름에서 그 장해냐 장애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재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사고를 났을 때 이제 몸이 다쳤겠죠. 근데 몸이 다쳤을 때 기준으로 나중에 장애 등급 관련된 거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장애 등급 받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사고를 당한 다음에 내가 치료를 완료했을 때 장애가 없으면 장애 등급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치료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장애 발생했을 시기 기준이 바로 장애급여를 내놓으라고 하긴 좀 그렇죠. 주라고 하는 지급 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언제? 치료 완료했을 때. 치료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원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때 신청을 했는데요.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실제 장애 등급 결정 처분일은 뭐 한 달 정도 기한이 있었다고 봅시다. 근데 중간에 또 법령이 바뀝니다. 그렇죠? 법령 안 바뀌면 이거 공부할 필요 없다 했어요.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장애 등급 중에 제일 안 좋은 등급을 받게 됐다. 혜택이 덜한 등급을 받게 됐다. 그러면 좀 억울하겠죠. 그랬을 때 아까 내가 신청하고 처분이면 당연히 처분시 기준인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때 기준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장애 등급을 바뀌게 될 때, 변경할 때에도 역시나 같은 논리로 변경이 됐을 시기 기준이지 그 변경 처분을 낼 때 기준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어렵게 적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복습할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좀 뭐랄까요? 환기를 좀 시켜가지고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행정법의 법 1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행정법의 효력을 공부하다가 시간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관련해서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계속 달려왔던 거예요. 거의 1시간이 됐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1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만은 1단원이고 제가 좀 1단원에 여러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강의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시간이 오버되고 있는 건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럼 언제 효력이 없어지냐? 우리가 이제 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시법은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시기를 정해놔서 이게 뭐 1년 동안만 실시하고 1년 뒤에는 없어집니다 라는 게 한시법이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당연히 그냥 효력이 없어진다. 쉬운 개념이죠. 다음 한시법 이외의 경우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폐지, 즉 법령에 정해놓은 절차대로 폐지가 됐을 때 없어지는 거고요. 법령이 전부 개정이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에 옛날 법들 있죠? 그런 거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법률 밑에 있던 부칙이라던가 관련 경과 규정들도 모두 다 없어진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간적 효력을 봤다면 두 번째는 지역적 효력, 그리고 대인적 효력, 뭐 별거 없다고 했었죠. 금방 끝납니다. 자, 지역적으로 그러면 행정법은 어느 지역까지 미치느냐 이런 논점인데요. 일단 행정법규는요, 행정법규를 만든 제정한 기관에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라남도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었으면 전라남도권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면 이거는 제주도에서만 미치는 겁니다.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건 없고요. 이 밑에 하나의 지자체가 조례를 이제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다른 지자체 구역 내에서도 효력이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장 같은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옆에 약간 그 도와 도 사이, 시와 시 사이가 좀 겹쳐요. 그랬을 때 서로 이거 좀 넘어가더라도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했다면 비록 A라는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지만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 경계 넘어간 B 지자체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인적 효력은 이제 원칙은 속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지는 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라고 해봤을 때 우리나라 행정법은 우리나라 지역 안에 있는 데에서는 모두 다 효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돼 있어서 봤을 때에도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땅지, 우리나라 땅 밟고 있죠? 그럼 행정법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또 뭐가 있냐?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면 효력이 안 미쳐야 되는데 미국이니까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효력이 안 미쳐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국내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이제 아까 소급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그 중요 논점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법치 행정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환기시키면서 폴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소목차. 행정법 배웠고요. 법원과 효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들어갈 거고요. 오늘 일반 원칙 안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한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법치 행정의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법치 행정은 말 그대로 법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돼서 해야 될 행정이 있다면 그 법과 행정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법치 행정이라고 하고 그 법치 행정 안에 있는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법치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자의라는 건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런 좋은 말은 눈에만 익혀 놓으시면 되지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이러한 법규성 있는 어떤 그 법령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법률이 법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법규성이란 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회 법률에서만이 만들 수 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법률 우위의 원칙. 우위에 있다는 것은 위에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개념이 뭡니까?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법률이 행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특별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법률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우리 어제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법률 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그 법은 형식적인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은
우리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였죠. 그런 법규 명령이나 관습법까지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행정이 법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이나 관습법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좀 비교할 개념이 나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의 개념은 여러 가지 법을 다 포함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적용 범위는 행정의 전 영역에서 다 포함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적 행정인지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행정인지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행정인지를 불문하고 어떤 것이든지 행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의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적인 법적 효과는 위법하지만 행위 형식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무효 앞에 당연히 붙어 있죠. 당연 무효. 그거는 이제 그냥 좀 강조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 무효가 되거나 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단원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건데요. 우리 행정행위가 법에 위반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럼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거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취소보다는 무효가 훨씬 더 심각한 오류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 효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념이 이 단원 가서 배울 거고 지금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에 것만 한번 볼게요. 국가가 사인이라고 하면 개인을 의미합니다.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라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행정공무원이 그냥 개인이랑 우리 기관이랑 하는데 무슨 또 계약서까지 해요 라고 하면서 법령에서 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안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를 안 쓴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사인과 개인과 한 구두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냐?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판례 같은 경우는 이 공증 관련돼 있어가지고 최신 판례여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최신 판례 했던 건데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강의니까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우리가 그 집행증서 작성 사무 지침이라는 하나의 법률이 있습니다. 법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쌍방대리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집행 사무실에서 어떤 서류를 써주는데 갑과 을이 와가지고 서로 이제 대립되는 관계겠죠. 원래 원칙으로는 갑을 대리하는 것과 을을 대리하는 것은 동시에 대리는 안 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한 변호사가 대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원래는 안 되는데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쌍방 양쪽을 대리할 수 있는 그 서류의 촉탁 행위가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여기 나와 있을 건데요. 어떤 행정규칙이 감히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 계약에 따른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양쪽 쌍방 대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행정규칙이 정해놨어요. 그럼 행정규칙이 위에 법령에서 굳이 정해놓지도 않은 거를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시나 이 행정규칙이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칙이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규칙 자체가 행정행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행위가 결국에는 이 위에서 말하는 상위 법령, 지금 우리가 법률 우위의 원칙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법률에 반해버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법률 유보 원칙.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유보시켜야 된다. 즉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할 때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행정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법령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공무원으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법률에 근거가 있다. 즉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행정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행정기본법에도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 법률, 그죠? 법률 유보에서 법률은 우리가 크게 법률은 조직규범과 작용규범으로 나눠져 있다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직규범은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A라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기관이라는 그 조직 자체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런 게 바로 조직규범입니다. 이 조직이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규정, 그게 바로 조직규범인데요. 그 외에 작용규범은 내가 그 조직에 속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작용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그 법률은 조직규범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조직규범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면 내가 A라는 국가 그 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조직규범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 액션과 관련된 규범까지도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제가 의미를 좀 길게 설명했지 실제 시험에서는 딱 이렇게 나와요. 여기 법률유보 원칙에서 법률은 조직규범을 의미한다. 조직규범만으로 충분하다. 땡입니다.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을 의미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밑에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안 알려드리면 복습하다 보면 아니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데 뭐 면허를 취소 못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개인택시 면허가 있고요.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가 있어야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면허를 취소 당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면허가 없어지니까 개인택시 면허도 없애버려야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이 A라는 택시 기사님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행정청이 이런 면허 취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련 규정,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상식적으로 아니 택시기사가 면허가 없는데 당연히 행정청이 택시 면허까지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이제 있으면 가능하겠죠. 면허가 취소돼서 운전면허가 없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택시 면허도 없어진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없다면 안 된다라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설명하는 하나의 판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법률의 범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 우위에서 말하는 그 법률의 범위는 상당히 넓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범위는 거기보다 법률 우위보다는 넓지 않습니다. 보실게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법규 명령도 일단은 포함을 합니다. 위임이라는 거는 그 국회의원이 모든 법을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밑에 행정부가 만들어라. 이건 이제 위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행정부가 법규 명령을 만들었는데 그런 법규 명령까지는 포함한다. 하지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명령이라던가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 판례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법률 우위의 원칙은 얘네도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엄격하게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청에게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니네가 액션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는 명령은 자체적 행정부가 만든 명령이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니네가 액션을 한다? 그걸로 국민에게 침입적인 행정 처분을 한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산이라는 것도 돈을 쓰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도 국가기관 내부에서 니네가 돈 쓰는 것만 구속하는 것이지 그거를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예산 역시도 여기서 말하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는 내부적인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과 비교하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우위의 원칙은 약간 행정의 법률에서의 구속성, 법률에 반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약간 그런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법률 유보 원칙은 니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 액션 취할 수 있는 거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법률 유보의 원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법률 유보 원칙은 과연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 논점이고, 학설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어요? 다음에 판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 판례가 더 중요하다.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시켜야 되냐? 이게 뭔 말이냐면, 학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행정청이 행정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쁜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정해놓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겠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라면 굳이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데 당연히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바로 침해유보설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입적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굳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침해유보설이고요. 반대로 급부유보설은요. 침해적인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작용 역시도 도움을 주는 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국민한테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도움을 준다는 거는 나라 돈을 써서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급부유보설입니다. 그리고 전부유보설은 말 그대로 뭐 이익을 주는 거냐, 뭐 침익을 주는 거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행정청은 무조건 전부 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의 자유 영역을 아예 부정해 버립니다. 근거 규정이 없으면 너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전부유보설은 법률에 수권이 없으면 국민한테 필요한 급부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중요사항 유보설은 나중에 판례가 이 학설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가는데요. 이런 겁니다.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 및 기본권 규정과 관련하여서 볼 때 딱 밑밥을 까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다 판단을 했다. 그렇게 봤을 때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규율은, 그죠? 이게 침입적이냐, 뭐 급부적이냐 이런 걸 이제 좀 아우러서 통틀어서 어떤 행위가 행정 액션이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이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중요사항은 유보가 꼭 돼야 된다라고 해서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유보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의회가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학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요. 이거에 그쳤으면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거기 좀 더 심오하게 또 연구를 했어요. 그 법률의 규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까지, 그죠? 어느 정도? 국민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좀 더 심도 있게 봤다 이겁니다. 아까는 그냥 급부냐 아니면 침입적이냐 이렇게만 구분했다면 이 정도의 그 정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한 학설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법원은 어느 정도까지를 그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헌재 볼게요. 헌재. 오늘날 법률유보 원칙은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정해 놓아야지만이 그 근거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즉, 국민한테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누가 정해야 된다?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헌재의 입장입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이랑 거의 유사하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면 거의 비슷한 논점으로 학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약간 입장이 불분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사항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히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에서 방금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면 실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례들을 또 OX로 구분해서 결론이 나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말한 기억이 이런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니은 KBS에서, 그죠? 한국방송, 그죠? 한국 무슨 방송인가? 한국방송공사, 그죠? 한국방송공사인 KBS에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TV 수신료를 냅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TV 수신료를 내고 있어요. 근데 수신료를 얼마를 낼지 하나 정할 수 있고요. 누가 거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돈을 얼마를 내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3,000원 내다가 5,000원을 내겠다. 그럼 약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즘 TV도 잘 안 보는데. 근데 3,000원을 내든지 5,000원을 내든지 이거는 중요한데 내가 낸 3,000원을 KBS 직원이 직접 걷어가냐 아니면은 다른 하청업체에 맡겨서 그 직원이 얻어가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은 그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정한다? 국회의원이 정해놔야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KBS가 그죠? 국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수신료 결정은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본질사항에 해당한다. 그럼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요. 본질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 중에 니은 그 수신료를 걷는 업무를 KBS가 직접 할 것인지 다른 제3자한테 위탁할 것인지는 그것까지는 국회에서 정할 것이 아니다. 본질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국회 법률에 유보되지 않더라도 그냥 지네끼리 정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OX를 하나씩 볼 거예요. 물론 방금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됐어요. 뭐 재건축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제 막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다가 소유자들이 100명이 있다 칩시다. 100명 중에 적어도 100분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100분의 70이냐, 100분의 30이면 되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100분의 30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30명이서 모여가지고 도시 개발해버릴 수도 있죠. 그럼 내 재산권 침해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거. 어디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 필요한 몇 분의 몇 이상 그 동의 정족수에 있어서는 본질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따가는 또 따로 비슷한 논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 외 노조 통보.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가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노조가 있고요. 법 외로 노조가 있습니다. 법 외로 노조가 돼버리면 통보를 합니다. 행정청에서. 당신네 조합은 법의 노조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버려요. 그래버리면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노조 통보를 받는 거는 그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법 외 노조 통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에서 정해놓은 조건이 아닌 행정처 마음대로 자기네들 근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노조 통보와 관련된 것은 본질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그런 규정이 아니라면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법의 노조 통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중학교 의무 교육의 실시 여부 자체라든가 그 연한도 우리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 교육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행정청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조세, 그렇죠? 우리가 세금 내는데 종목과 세율에 따라서 내가 10,000원 낼지 50,000원 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납세 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 역시도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별장 고급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주택보다 그런 별장 고급주택은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집을 지었을 때 고급주택으로 할지 어느 지역일지 이런 거는 당연히 국회에서 정해야지만이 행정청이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좀 초조해지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방의회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밑에 보좌관이 있겠죠. 당선이 되면. 그리고 유급보좌, 월급을 받는 보좌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보좌 인력을 몇 명을 둘 건지
또는 둘지 말지도 당연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지방이라든가 또 행정청에서 마음대로 정한 기준으로 보좌 인력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병역의 복무 기간, 군대 몇 년 갔다 올 건지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음대로 행정청이 정할 게 아니라 병무청이 갑자기 오늘부터 입대하신 분들은 3년 동안 근무합니다. 그러면 너무 어이없겠죠? 국회에서 정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이거고, 자, 이게 바로 어디 있죠? 미음을 보겠습니다. 미음. 이런 거는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같은 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면 입주자 대표회의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대표회의 안에서 구성원이 되는 자격까지 굳이 국회의원이 다 정할 시간도 없고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음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디귿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는 토지 소유자가 관련 사업 시행 인가에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정족수를 구할 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했죠. 근데 여기는 그 조합이 토지 개인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그 조합이 이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조합 단체로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냥 동의를 해줄지 몇 분의 몇 동의 정족수도 아닙니다. 그냥 동의 요건들에 대해서 정할 때는 굳이 국회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본질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부분 키워드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뭔가를 진짜 하는 거고요. 또 동의 정족수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합이 뭔가를 하는 거고요. 동의 정족수도 아니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건을 뭘로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또 COC 또 하나의 예전에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독특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TV 수신료 같은 경우는 KBS에서 아까 봤죠. 금액 정하는 거는 국회의 본질적 사항이라 했는데 전기요금, 전기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도 국회에서 안 정하고 단순히 한전공사에서 약관으로 자기들끼리 바꾼 다음에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왜 그 한전이 자꾸 적자해가지고 올해 전기세를 올리면은 뭐 가구당 얼마씩 늘어난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같은 경우는 그 요금을 국회에서 반드시 뭐 변경하거나 결정해야 되는데 전기세는 또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 여러분들 이 판례를 공부하실 때 판례 때문에 정신없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판례를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 판례를 왜 공부하고 있고 여기 지금 소목차가 뭐지? 이건 한 번씩 저랑 같이 꼭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특히 PPT는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펴놓으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잘 구분하시고 그 위반의 효과로서는 당연히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 없고요.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행정행위를 했다.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20분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아마 기본 강의가 이제 막 처음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용어도 어렵고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 드린다 해도 전혀 없던 지식을 집어넣다 보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피곤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더라도 뭘 해야 된다? 복습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에서야 이제 교과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쯤이면 교과서 받아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빗반사가 안 되게끔 제가 출판사 우리 대표님께 정말 강력히 요청을 드려서 지금은 이제 빗반사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받아보니까 확실히 빗반사가 없어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되게 억울해 하세요. 왜냐면 그 기존에 2년 동안 그 교재 종이가 훨씬 비싼 거거든요. 코팅도 돼 있고. 근데 사실 그래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독서실에서 빛이 반사돼서 눈이 아프면 아무리 비싼 종이라도 한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출판사 대표님께 강력히 요청해서 좀 더 싼 종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괜찮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상황 안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편의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십시오. 초반이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이 강의를 초반이 아닌
시기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단원이 특히나 좀 더 많이 좀 복잡합니다. 또 그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이제 2단원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좀 더 뭐 재밌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실생활이랑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는 게 수월해진다라고 해서 1단원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두 강을 좀 더 강의 수를 많이 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작년보다 좀 더 길어지는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39강으로 끝나든지 뭐 35강으로 끝나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면은 3, 4강을 들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조금씩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꼭 해주시고요. 힘들 때 역경을 피해서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도망친 곳에 절대 낙원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힘든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